우리 한국 그 교회 지도자분들 앞에 모시고 이렇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많이 긴장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박정원 목사님께서 이 노무현 정부 때 그 통일 문제에 저희가 좀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원래 조금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니까는 그 국제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질문들 나오신 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의 문제도 또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 같냐는 그런 질문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그 주제가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종종 가가지고 강연을 할 때 즐겨 설정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국제정치를 그동안 해오다 보니까 큰 어떤 국제정치 맥락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거를 다소 이해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다 보니까 참 교회 역할이 새삼스럽게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 5-6분 내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한반도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 대륙이 북쪽과 이렇게 서쪽에 있습니다. 그 중국하고 러시아 땅에 딱 한반도가 붙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이 해양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일본 넘어서 미국이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라고 하는 이 대륙 세력의 한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이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경험이 별로 그렇게 그 불행한 경험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 해양 세력이 대륙을 침범하러 들어갈 때 꼭 한반도를 거쳐서 가려고 했었고 또 대륙 세력은 그거를 두려워해 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지배를 해서 해양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양측의 세력들이 딱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측 세력들이 이렇게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당신네 영향력, 우리네 영향력이 적당하게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선에서 서로 만족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세력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국제 정치에서는. 근데 한반도가 지금 딱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휴전선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는데 북한에는 대륙 세력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 휴전선 남쪽에는 이 한국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양 세력의 영향력이 아주 지배적으로 작동을 한 상태에서 양쪽이 딱 만족한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지 1945년 해방 이후에만 전개된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임진왜란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을 침략하러 갈 테니까는 명을 정벌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하고 조선 왕조에다가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정명가도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시비를 걸어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해양 세력 일본이 대륙 세력 명을 치러 갈 텐데 당신네 나라를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아주 상징적으로 한반도의 참 불리한 지정학적인 그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894년에 청일전쟁이 터지는데 그때는 또 뭐냐면은 아주 그 2조 말에 힘이 약해져 있을 때 이 대륙 세력 청나라가 그동안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한반도에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양 세력 일본이 도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청의 세력을 갖다가 물리쳐낸 사건이 청일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주 지금 깊이 이 사람들의 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는데 이 물밀듯이 이렇게 이 유엔 연합군이 이 38선을 넘어서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니까는 모택동이 지금 대륙을 점령한 지 1년도 채 못 된 상황에서 큰일 났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무리를 한 이유도 뭐냐면은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한반도가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의 주도하에 완전히 통일이 되면은 이건 완전히 압록강 두만강에 이 미군하고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또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이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세력이 북상해서 압록강 두만강에서 자기네들하고 딱 맞닥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불리하다. 왜냐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통일된 한국은 일본, 미국, 그다음에 무슨 호주나 이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자기네들을 갖다가 포위할 우려가 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북한이 그대로 체제 유지가 되도록 현상 유지를 시키는 것이 자기네들의 목표여 왔습니다. 이제까지. 아직도 그러한 전략을 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과연 정말 얼마나 원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아마도 미국은 네 나라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우호적일 겁니다. 왜냐? 통일이 된다면 그건 100% 이 한국 주도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은 북한 핵 문제도 사라지고 인권 문제도 사라지고 경제난 문제도 사라질 테니까 그건 아주 미국에게는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100% 통일만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무슨 걱정이 있느냐면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딱 붙어가지고 이 일본과 적대하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의심을 합니다. 별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지만 항상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 한국 사람들 본인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웃나라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이 다이내믹한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통일까지 돼가지고 국력을 키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잘 이렇게 지내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고 우리가 적당하게 한일 관계도 잘 관리를 한다면 통일에 찬성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통일된 한국이 이 그 반일 감정 때문에 중국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일본을 적대하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이 다들 마음속에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되려면 그런 우려감들을 다 해소시켜주고 통일이 돼도 당신네들한테 전략적으로 불리한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이득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런 나라들의 협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한 주변국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열심히 외교를 잘해서 정말 천재적인 외교를 해가지고 통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 간에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서로 따로 논다면은 그거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예멘 보십시오. 통일됐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통일이 됐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또 뭐 갈라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 유장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공감과 연대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한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남쪽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파들 간에 집단들 간에 좌와 우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공감과 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공감과 연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사람을 앞세우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북한에 대한 대북 전략의 핵심이 저는 사람 위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목표가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그런 대북 정책이다라고 할 때에야 좌도 우도 품 안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뒤로 사라져 버리니까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서로 싸우기에 여념이 없는 거고 원래 추구했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주 그 2차적이고 3차적인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서 싸우는데 여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사람을 강조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죠. 저는 기독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천착하고 정말 그 성경 말씀의 그 핵심에 우리가 더 천착하고 거기에 기반한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 정책으로 많이 이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게 될 거고 그게 앞장서다 보면은 정권과 정권 간의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범하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프라이오리티를 사람에 둔다면은 때로는 한 발짝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긴 어떤 남북 통합을 추구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앞장서야 된다. 근데 그게는 대북 정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쪽 내에서 한국 내에서의 어떤 경제 체제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갈수록 흔적을 감춰가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갑질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게 통일이 오래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종종 인용을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연세대학교에 들러리라고 하는 그 외국인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Foreign Affairs라고 아주 그 중요한 그 저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작년에 글을 썼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2010년도 천안함 터지고 나서 직후 한 달쯤 됐을 때
연평도에서 탈북자 한 사람이 어선을 훔쳐가지고 다시 이제 탈남을 해서 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어선 주인이 그 친구를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호소를 했더니 이 탈북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 개 뭐뭐야 하면서 그렇게 이 사정할 거면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 좀 잘해주지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우리가 탈북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교수는 뭐냐면 당신네들 통일되면은 북한이 막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서로 통일하려고 그거 조금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니냐? 그쪽에서는 남쪽에서 탈북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의미로 그걸 인용을 한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2600만 뭐 탈북 주민들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과연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과거 독일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한국의 교회가 뭐 몇 명 교회가 있는데 2만 7천밖에 안 되는 탈북 주민들이 무조건 뭐 돈 주어서 도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도우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알려주고 인간미 넘치는 어떤 그런 그런 조언해주고 그 다음에 직장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게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참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우리가 통일 준비가 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처한 과제는 지금 엄청 무겁고 시급한 과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노무현 정부 때의 통일 정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뭐 잘 기억하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께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정권 시작한 초기였는데 어떤 모임에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대북 정책을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 정부에서 포용 정책 시작한 지가 꽤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최소한의 그 원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우리가 자꾸 좀 요구를 하고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쉽지만 별로 그러한 저의 이야기가 뭐 충분히 반영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용론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회를 변화할 수 있고 변화시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심지어 비핵화까지 가도록 하는 길은 특히 경제를 통한 그 협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이 대북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 사람들이 시장 원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개성공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서서히 남과 북이 서로 얽히고 설키게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남북 통합의 구심력이 더 강화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제 방향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경제가 엄청 변화하고 있거든요. 말로는 뭐 정권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충성하는 게 아마 돈일 겁니다. 지금쯤 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암묵적인 어떤 시장 아직도 정부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장 이 메커니즘이지만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8, 90%를 시장에 의존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면은 곧 그 북한 체제의 성격도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핵무기를 갖는 게 이득인가 버리는 게 더 이득이 되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그 계산 기준 자체도 바뀌게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뭐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 경협을 통한 인게이지먼트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현 정부의 그 통일 정책, 저는 통일 대박론을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너무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뭐 효과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통일을 그 우리의 국가의 목표로 세우고자 한다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 예를 들자면은 북한과 어떻게 해서든지 일종의 어떤 그 교류 협력의 그 장을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남과 북의 민간과 민간들 간에 얽히고 설켜서 통합을 위한 어떤 구심력이 지금서부터 강화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은 26,000명 이렇게 와 있는 탈북 주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미리 연구하고 해서 숙달해놓고 실천을 해놔야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는데 이게 이제 26,000 규모가 아니라 2,500만 명이 이제 똑같은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대책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그런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두 마디를 그 좀 대통령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 저의 그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